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발해의 최후 비밀 시리즈 때 여러분들이 요청 주셨던 그 테마 중에 못 다뤘던 것 하나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개소문 6편 해야 되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한다기보단 이렇게 가르쳐 왔죠.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 지배층들이 다수의 말갈계 주민들을 지배함으로써 통치가 이뤄졌다. 근데 말기가 되어 그 말갈계 다수 주민들이 고구려계 지배자들에 대해 민심이 이반해서 그 분열로 발해가 무너졌다. 그렇게 발해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 정답이다, 완벽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인즉슨 발해의 인구 구성은 고구려계가 소수이고 말갈인이 다수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근데 이게 진짜 확실한 건가요? 정답이 맞다고, 확실하다고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 맞나요? 맞나요, 진짜? 절대적 정답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정답이라고 볼라 쳐도, 근데 일단 몇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궁금증 1. 그걸 어떻게 알아냈죠, 대체? 그러니까 고구려인이 소수였고 말갈인이 다수였다. 근데 발해의 그 넓은 땅에 대해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인구 구성 비율에 대한 무슨 정확한 통계적 근거가 정말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정말로? 아니, 발해가 요즘 우리나라처럼 무슨 통계청이 있어서 발해 통계청 거기서 인구 비율 조사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정말 그런 통계 기록이 존재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고구려인이 소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략 전체 인구 구성 중에서 어느 정도였길래, 몇 퍼센트였길래 소수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건가? 당연히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소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증명해야 소수라는 게 비율에 대해서 정의하는 단어잖아요. 비율에 대해 정의하는 소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제시를 해줘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고구려인이 60%야. 60%에다가 소수라는 단어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뭐 고구려 4, 말갈 6 이 정도는 돼야 소수라고 할 텐데, 그럼 발해 그 넓은 영역의 땅들에서 전체적으로 고구려인이 최소 약 4할 이하였다는 증명이 있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뭐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발해 전 영토 영역에 있어서 명백하게 고구려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다, 즉 소수였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공식적인 당대의 기록물이 있거나 그래야겠죠.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려면. 근데 그런 게 있나요, 과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근거로 소수라는 자신감 있는 비율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는지. 주장을 하려면 그냥 주장만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입증, 근거. 근데 가져왔다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과연 타당한 건지. 궁금증 2. 고구려인 말갈인이 서로 소수 다수로 존재했다는 얘기는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구분하는, 나누는, 즉 사람을 넌 고구려인, 넌 말갈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구분의 기준은 대체 뭐였죠? 뭘 가지고 나눈 거죠? 생긴 걸로 나눕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소수 다수였다는 얘기는 이 둘을 나누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소수 다수 주장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려면 그 기준이 뭐였는가? 뭘 기준으로 나눈 건가? 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궁금증 2-1. 그러면 발해라는 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조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들을 뭐 신분적으로 나눴던 건가? 어떻게 나눴던 건가?
그랬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정부, 예? 국가 공식적인 차원으로 나눈 게 아니라면 사람들 간에 관습적 문화적으로 나눴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관습과 문화는 대체 어떤 형태의 나눔이었던 건가? 이런 걸 제시를 해줘야죠, 명확하게. 자기가 주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인, 미국인을 나누는 건 법률상의 국적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이 각각의 사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만일 발해 전부가 공식적으로 너는 고구려인, 너는 말갈인 이렇게 구분하는 뭔가 행정 조치를 취했다면 고구려 소수, 말갈 다수 이 이야기가 전개될 하나의 근간이 되겠지만서도 근데 그런 게 과연 사례로 남은 게 있었을까요? 있어야죠. 그 주장을 정답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비공식적, 관습적으로 그냥 부르는 구분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비공인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비공식 구분이죠. 물론 비공인 구분으로 나누는 것도 충분히 공식적 구분처럼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당대 발해 사회에서 발해 정부든 아니면 그냥 사람들끼리든 자기들끼리 너는 말갈인 나는 고구려인을 명백하게 나누었다. 갈라서 구분을 했었다. 라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야겠죠. 과연 그런 게 있었을까? 살펴보시죠. 궁금증 3. 말갈이란 단어가 대체 뭐냐? 말갈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나? 이걸 명확하게 입증해야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린 하도 발해는 말갈 다수 고구려 소수 이게 정답이라고 배워와서 말갈이라는 단어가 과연 혈통적, 민족적 구분을 뜻하는 단어가 정확했는가? 여기에 대해 의심을 못합니다. 왜? 주구장창 주입식 암기 교육만 받아와서. 근데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민족, 이건 이제 민족을 지칭하는 구분 단어죠. 발해 말갈 다수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갈이 그처럼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구려인하고 말갈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었다는 게 그분들 주장 아닙니까? 근데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뉴요커라는 말이 있다고 해보죠. 뉴욕에 사는 사람. 이 뉴요커라는 말은 이게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냥 뉴욕이라는 특정 땅,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즉 어떤 사람, 무리,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에는 민족 구분적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요커처럼 순수하게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뉴욕 시민이면 뉴요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천 년 뒤에 어떤 학자가 미국 뉴욕 지방엔 미국인들과는 다른 뉴요커라는 민족이 살았으며 그들과 미국인은 다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뉴요커는 미국인의 하위 개념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인하고 뉴요커를 다르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처럼 집단을 묶어서 지칭하는 그 민족과는 별개로 지역 거주민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 지역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 시민이었다가 지금은 경기도민이거든요. 제가 민족이 바뀐 겁니까?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이족이라는 말이 있죠. 동이족이 특정 하나의 단일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 같습니까? 딱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상대적으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더 동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원거리에서 뭉뚱그려 묶어 퉁친 단어죠. 저쪽 동쪽에 사는 애들. 근데 그게 민족 구분이 되는 단어이겠어요? 즉 일종의 뉴요커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라 이겁니다. 발해에 말갈족이, 말갈민족이 다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갈민족이 동이족, 뉴요커처럼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가 절대 아니라 혈통적 단일민족을 얘기하는 단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맞다면 본인들 말이 맞을 거면 말갈은 절대 동이나 뉴요커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겠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일부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 야, 이 촌놈아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한국인 한민족과는 별도로 촌놈족이라는 민족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외에서는 뭐 아싸, 아웃사이드 줄임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아싸라고는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그럼 이 아싸라는 사람들은 한민족과 다른 별개의 민족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천 년 후 어떤 역사학자가 21세기 한반도에 아싸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서 그들은 한민족과는 다른 생활 양태를 보이며 별도의 고유한 문화를 구축했다. 따라서 한국을 한민족만의 나라가 아닌 아싸족과의 공동나라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안 되려면 주장을 하는 측에서 말갈이란 단어가 이 세 가지 집단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민족을 뜻하는 단어냐 아니면 민족, 종족과는 무관한 단순한 어떤 특정 지역 거주민을 뜻하는 단어냐 뉴요커처럼 3번 아니면 역시 민족, 종족과는 무관한 문화적 특질을 뜻하는 단어냐 촌놈, 아싸 이 셋 중에 지금 반드시 2번, 3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반드시 2, 3은 절대 아니고 꼭 1번이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고구려인 말갈인이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개념이 없다는 게 그분들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 다수설 그 주장을 성립시키려면 반드시 말갈이란 단어가 절대적으로 1번 성격의 단어였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증거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말갈이라는 단어가 2, 3은 절대 아니고 반드시 1이라는 그게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궁금증 4. 발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대사 74 고려전 사서의 내용이에요. 발해는 국토가 고구려와 일치하며 산물들도 고구려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굳이 사료를 들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발해의 영토가 고구려와 거의 비슷한 지역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교과서 한 번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고구려인 소수, 말갈 다수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가 보시다시피 땅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고 산물도 고구려랑 같은데 산물도 같았다는 얘기는 거주민들의 생활 양태까지도 똑같았다는 거죠. 즉 사람들도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고구려나 발해나 그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만든 산물도 그래서 같았겠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 고구려인이 소수로 되어버렸고 말갈이는 다수가 되어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고 발해 건국을 698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고구려 발해가 30년 차이거든요. 30년 만에 똑같은 산물이 나는 똑같은 지역, 똑같은 땅인데 고구려인이 30년 만에 순식간에 다 소수가 되어버리고 말갈인이 다수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좀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 무슨 300년도 아니고 30년인데? 발해 왕이요. 일본에 보낸 서신이 사서에 남아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발해 왕이 나 고려 왕은 뭐뭐뭐 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서에 남아있다는 거죠. 고구려 역사를 보통 우리가 약 700여 년 역사로 보잖아요. 그 엄청난 기간 형성되어 온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여 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근데 나라의 영역, 땅도 똑같고 산물도 똑같고 심지어는 발해의 왕도 나 고려 왕이다 고구려 왕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700여 년 동안 형성되어 왔을 수많았던 고구려인들이 30년 만에 사람만 싸그리 똑같은 땅에서 말갈인으로 싹 교체가 되어버렸다 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이 얘기일 겁니까? 근데 그 주장을 하시려면 논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구려 영역 이꼴 발해 영역이니까 시기 차이도 별로 안 나니 고구려라는 발해 이전에 있던 그 나라에서도 고구려인이 원래부터 극소수였다고 주장하거나 나라 이름이 고구려인데 고구려인이 원래부터 고구려라는 나라에
고구려인이 극소수였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고구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어서 다 뿅 하고 사라지거나 어디로 초대거 이주를 해버렸다. 이 두 가지밖엔 설명할 길이 없죠. 논리적으로 말갈다수설을 관철시키려면. 근데 이 두 가지 다 납득이 쉽게 가시나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이 두 가지 모두. 그럼 이 두 가지 중 하나였다라고 콕 집어서 증거를 들고 와야죠. 발해 말갈다수설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 둘 중에 정확히 뭐였다는 거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일어났다는 증거 가져와야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기록이나 사료 등등에 있나요? 그걸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휴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승천하듯이 하늘로 어느 날 다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 널리 퍼진 적이 있었어요. 90년대던가 80년대던가 같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 나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반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휴거 믿는 사람들이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늘로 올라가면 지폐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주우러 가자, 이렇게 저한테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않았어요. 뭐 걔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뉴스 보도에 나온 일입니다. 돈 뿌리고 그거 줍고. 뻥이 아니고 실화예요, 이게. 그 30년 사이에 고구려인들이 모두 집단 휴거를 했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고,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만일 700여 년간 형성되어 온 고구려인이 30년 새에 엄청나게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 집단 실종 미스테리일 수가 있죠. 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종 사건일 겁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이건 인류 역사뿐만 아니고 거의 그 공룡 멸종 미스터리 버금가는 지구 역사상에 남을 대미스테리일 겁니다. 물론 이 의문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있으시겠죠.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이상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해요. 해서 일부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또 얘기 드릴게요. 그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인 소수, 말갈인 다수라는 주장이 정답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의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설명이 타당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 무슨 근거로 고구려인이 인구가 소수였다는 통계적 비율적 주장을 하는가? 2. 당시 발해 사회가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분하였는가? 3. 말갈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지역이나 문화적 구분이 아닌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확실한가? 4. 700여 년간 형성되어 온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다 어디로 사라졌나? 근거를 제시해야죠,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해 제시되어진다는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과연 얼마나 이 의문들을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순서적으로 봤을 땐 3번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갈이라는 단어 살펴보시죠. 말갈이라는 단어는 대체 뭐고 어떻게 생긴 건가? 말갈이라는 단어가 아주 민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교하게 지칭하는 그런 이 단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과연 말갈 단어가 고구려인, 말갈인 이렇게 민족적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정교한 인류학적 분류와 현장조사 과학적 체계성을 가진 단어였겠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확실하게 민족적 구분이 가능한 단어였겠느냐? 어느 정도 확실한 민족적 구분이 가능한 단어는 최소한 맞아야 하죠. 소수 다수설 그게 맞으려면. 확실한 민족 구분도 못하는 안 되는 단어인데, 애매한 단어인데 소수 다수 비율적으로 확실하다, 이게 주장을 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말갈이라는 단어는 어떤가? 일단 기록에 말갈 나와 있으니까 그 기록된 한자를 봐야겠죠. 1차적으로 이겁니다. 한자가 말갈말, 버섯말, 말갈갈, 두건말, 가죽신말, 보석.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갈이란 뜻 빼고 이 한자의 나머지 뜻을 한번 보자고요. 버선, 두건, 가죽신 등의 뜻이라고 사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음을 따온 음차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할 거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한자를 통해서 버선, 두건, 가죽신 이렇게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갈이. 아방강역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찬 시기는 대략 1811년에서 1813년 정도 되는 걸로 많이들 보는데요. 여기에 바로 말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방강역고에 생각컨대 말갈인들이 개와 돼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데서 그 말갈이란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갈이란 집단명이 뭘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겁니까? 복장이라는 거죠. DNA가 아니라 복장으로 그 집단을 규정했다. 이 복장 입은 사람들을 뭉뚱그려 말갈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애들을 말갈이라고 하자. 이렇게 집단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꼭 DNA가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는 집단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실위족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당서에 실위전 따로 또 있는 그런 집단인데 신당서 보시죠. 신당 실위전. 실위족은 옷을 돼지 가죽을 지지겨서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 아방강역고에서는 개와 돼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들을 말갈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위족도 돼지 가죽으로 옷 입잖아요. 그럼 실위족도 말갈입니까? 가축으로 옷 입으면 다 말갈이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당시 옷감 부족했던 북방 사람들 중에 말갈 아닌 데가 어디예요? 죄다 말갈이네? 말갈 아닌 사람들을 찾기가 더 힘들겠네요. 이 얘기에 따르면. 다른 어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 말씀드린 말갈 한자,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방금 또 소개해 드린 아방강역고 내용하고 일단 거의 일치하죠. 가죽,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뭐 이런. 근데 이런 집단이 어디 한둘이겠냐고 당시에. 다 동물 가죽으로 신발 입지. 그러면 뭘로 만들어 입어요? 이게 만약 이 뜻이라면 본인들 스스로 우린 가죽으로 신발 만들어 입는 사람들 말갈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자칭했을 리는 굉장히 적죠. 아니 그 근처가 다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데 그게 무슨 집단 간을 구분하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것보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 사람들, 즉 저 남쪽에 농경 집단이 저 북쪽의 사람들, 그 집단들 옷 입는 거 보고 멀리서 야 쟤들은 저렇게 입네 이렇게 보고 가죽 입는 애들 이렇게 굉장히 원거리에서 정확한 사람 간 집단 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대충 저기 가죽 입는 애들 뭉뚱그려 퉁친 퉁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뜻이라면. 해서 천수백 년 뒤 우리는 그 대충 만든 저 가죽맨들 란 뜻의 단어에 휘둘려서 그 말갈이란 단어에 매달려서 말갈 그러면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에 무슨 전문 감식원을 파견해서 면밀하게 수천리 떨어진 저 아래쪽 사람들을 정밀 구분 분류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지. 다른 어원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또 없는 게 뭔들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단어였겠습니까 말갈이. 그러니까 동이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동쪽 사는 애들 퉁친 단어, 퉁단어죠. 만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죽신 뭐 그런 뜻이었다면 일개 대충 뭉뚱그린 퉁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다른 어원 살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갈이 음쪽으로 물을 뜻하는 만주어 묵허에서 나왔다. 이런 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란 거죠.
그거라면 이제 뭐 당연히 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람이 웬만하면 물 근처에 살죠. 물 못 먹으면 죽는데. 무커에서 나왔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뉴요커 같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뉴요커가 민족이 아닌 것처럼 물 근처에 산다는 게 무슨 민족 구분의 정확한 기준이 되겠는가? 말갈이 물길이란 집단의 명칭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길에서 나왔다. 근데 물길하고 말갈이 뭐 동일한 집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나왔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물길이 또 말갈로 변하는 거라고 하면 그럼 물길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한 건이 되겠죠. 물 근처에 산다 내지는 가죽신 신는다 같은 지나치게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라 더 정교한 뭔가의 민족적 구분을 할 수 있는 단어였는가? 그 물길이란 단어가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 어원이 뭐 산림, 숲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도 물 근처에서 산다 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죠. 숲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것도 뉴요커죠. 뉴요커가 미국인과 뉴요커는 민족이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숲에 산다, 물에 산다, 뉴욕 산다. 이게 민족을 구분짓는 설명하는 단어가 되느냐. 아니 그럼 고구려인 발해인은 숲이나 물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고구려인 발해인인데 숲이나 물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애매한 거죠. 예? 즉 물길이든 말갈이든 물숲 등 너무 지나치게 보편적인 지역적 특성이나 가죽옷 입기 같은 역시 너무나 보편적인 문화 이런 게 아닌 어떤 특징적인 특정 민족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단어였다. 물길 말갈이 라는 증거가 부족한 거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특징을 대충 퉁치는 퉁 단어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수백 년 전에. 뭐 물기는 음루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음루는 또 뭐냐? 사설을 보면 부여 동북쪽 천여리 정도에 있던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략 뭐 대충 이쯤 되겠죠. 나중에 발해 영토가 만주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구석탱이거든요. 음루, 물길, 말갈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그러면 이 구석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발해 전체 인구 구성의 대다수로 변해버렸다.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출산 진흥 정책이 펼쳐져서 구석탱이에 있다가 전 만주 지역으로 퍼져서 다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납득이 잘 안 되죠. 뭐 음루 다음엔 숙신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염없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민족 정체성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정신이 없죠. 계속 이름이 변하면서 계속 지역도 변하면서 또 그 언어들도 계속 더 옛날 시절 위로 올라가고 계속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뀌고 옮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갈족의 단일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말갈이라는 단어가 무슨 그렇게 정교하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단어였겠느냐? 여기 이렇게 본질이 있고 그 앞에 언어가 있습니다. 주입, 암기, 주입, 암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 진짜 본질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이 본질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언어가 본질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건데 말갈이란 단어 말갈이란 단어가 정답이다. 말갈이란 단어가 본질적 실체다.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전혀 못 가지는 거죠. 언어 뒤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갈이란 단어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범칭, 뭉뚱그려 퉁치기 단어일 가능성을 아예 머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네 교육이 이런 사람만 만들어요. 결국 우린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한계를 인식 못하고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인문학을 대하는 가장 바보 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함몰되지 마세요. 단어 하나 갖고 붙들고 낑낑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건 비단 역사뿐만 아니에요. 경제, 경영, 예술, 문화, 법, 제도, 도덕 등등에서 여러 보이는 말 같지도 않은 결론,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행위,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이론, 다 이런 현실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는 작은 단어라는 하나의 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그보다 더 훨씬 더 넓은 세상의 진실을 못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비극이죠. 말 같지도 않은 정책, 말 같지도 않은 판결, 말 같지도 않은 경영,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또 이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그 촌놈 같은 단어처럼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말갈 딱 단어 자체가 비하적이잖아요. 고구려나 발해 내에서 핵심 지역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 지역 사람들을 그냥 퉁쳐서 부른 단어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구분이나 혹은 문화적 구분, 이건 국가나 민족의 하위 개념인 거죠. 제가 촌놈이라고 한국인이 아닌 게 아니듯이 촌놈이지만 전 한국인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아싸라는 단어는 국가 민족의 하위 개념 단어죠. 21세기부터 대한민국에 아싸라는 종족이 대거 등장하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아니라 아싸족들과의 공동나라로 보아야 된다 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은 블랙 코미디죠. 혹시 발해가 말갈 민족의 나라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아싸족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블랙 코미디는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당서에 발해는 말갈이었다라는 기록도 큰 의미가 없는 걸 수 있죠. 어차피 말갈이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폄하적 범칭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갈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떤 성격의 단어였다고 보이십니까? 정말 DNA적, 민족적 단어였을까요? 아니면 지역적 혹은 문화적 범칭이었을까요?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십니까? 천수백 년 전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럼 이제 또 다른 궁금증, 발해의 고구려인 인구가 명백히 소수 비율이었고 말갈인이 다수 인구 구성이었다 통계적으로 이 주장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쪽에서는 대체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살펴보죠. 사실 이거예요. 일본 사서 유치국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국사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해, 그 나라는 사방 이천리이며 주현과 관역이 없으며 곳곳에 촌리가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으며 토인은 적다. 모두 토인이 촌장이 되었으며 대촌엔 도독, 자사, 그 아래 백성들이 모두 수령이라고 부른다. 토지는 극도로 춥고 논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 말씀드린 대로 말갈이 그 지역, 변두리나 문화, 복장, 이런 것에 대한 보편적 범칭의 어원이었다면 이 기록 역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 예로 당연히 발에 가죽신 신는 사람이 다수면 말갈 다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토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갈이는 많은데 토인은 적다. 이걸 말갈 다수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토인을 고구려인으로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아주 결정적 증거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인을 반드시 고구려인을 정확히 지칭하는 단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토인이 아니고 써있는 게 고구려인이 적다 또 그렇게 써있으면 모르겠는데 고구려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100% 고구려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100% 단정이 되나요? 이 토인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 왜 우리가 이제 원주민 토인, 미지의 대륙의 원주민 토인들 이런 식으로 그 원거주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썰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고구려인 이꼴 원거주민 이꼴 토인 이꼴 적다. 즉 소수. 말갈이 많다. 해서 발에 말갈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구조가. 근데 과연 이게 100% 확실합니까? 그 썰이 맞다면 이렇게 봐야 되죠. 발의 모든 지역에 토인이 원거주민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 발의 모든 영역에
원 거주민은 적고 이주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인 원 거주민, 말갈인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 거주민은 고구려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그런 식의 논리 전개가 맞다면 발해라는 나라는 모든 지역에 원 거주민은 적고 이주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나라가? 근데 보통은 이주민 숫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주민이 힘이 세서 다수의 원주민을 제압해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았다 뭐 이런 거라면 가능은 한데 이주민이 다수라고? 그 넓은 발해 땅에서 전부? 예? 말이 돼요? 아니 발이 땅이 엄청 넓었는데 방금 나온 여기서만 봐도 사방 2천리라고 하잖아요. 2천리면 785km예요. 서울 부산 거리의 더블이죠. 한 800km 잡고 그럼 800제곱킬로미터였다. 어마어마한 영토죠. 아니 무슨 어디 동네 마을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땅에서 이 엄청난 땅을 원주민은 극소수고 원래 그 살던 사람은 극소수고 그 넓은 어마어마한 땅에 전부 다 이주민이 일일이 죄다 다수다? 그럼 그 이주민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왜 이주해 온 거예요? 그것도 이 옛날 국가가 무슨 근현대 국가도 아니고 3인 정책이라는 것도요. 사람을 옮기는 그것도 이 옛날 나라가 한계가 있죠. 그 넓은 영토를 다 그냥 사람들이 싸그리 물갈이 될 정도의 엄청나고 완벽한 3인 정책이 단기간에 행해졌다? 그 옛날에? 납득이 잘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적었다 소수라고 하는 통계적 비율적 자료 사료는 이게 거의 전부예요. 당시 발해가 통계청이 있어서 인구 비율, 구성조사 같은 걸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토인 원주민 고구려인 적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여행에서 원주민이 다 적을 수가 있어요. 해서 토인이라고 보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토인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보는 거죠. 선비사자 써서. 그러니까 토자하고 사자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상은 토인은 맥락이 너무 안 맞는다. 실제로는 사인이었을 것이다. 그 사인이라는 건 뭡니까? 선비, 예, 산원공상 이란 말이잖아요. 산은 관료, 관리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인과 말갈 이렇게 지금 토인과 말갈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민족 구분이 아니라 사인과 말갈이다. 즉 민족 구분이 아닌 신분의 구분이다라는 거죠. 사농공상처럼 말갈은 신분을 구분하는 단어였다. 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농공상 모두 다 조선인이잖아요. 상인이 별도의 상인족 조선인과다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인의 하위 개념이죠. 말갈도 마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의 하층 신분 사람들을 지칭하는 범칭이었다. 라는 또 다른 설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지금 사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토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토인이 모두 촌장이 된다가 어울려요? 아니면 사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모두 촌장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어울려요? 생각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소개드린 유치국사 내용의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 제당 학문승 영충 등이 덧붙여 보낸 글을 받들어 전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낸 글에 아까 말씀드린 뭐 발해는 뭐 말갈인 토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요게 이 부분이 그 영충 등이라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써서 보낸 글이라는 거죠. 영충 등등이라는 이 사람들이 발해를 과연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며 한 개인 몇몇이 과연 발해의 전역을 커버하고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통계적 지식이나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들이 과연 어떤 몇 사람이 한 나라를 여행을 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A한 사람들이 많아? A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나라는 무조건 그 A 사람이 확정적으로 절대 다수가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뭐 그 나라에 어디 어디 가봤다고 개인적 경험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이 영충이 발해에 대해 전인구적 통계를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오직 이 사람 말 하나만 철석같이 절대적으로 믿고 발해가 그 왕이 나는 고려왕이다 고구려왕이다 라고 했던 나라에 땅도 고구려 땅이랑 거의 같았던 나라에 고구려인이 극소수였다는 결론을 덜컥 내리는 게 과연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인 거냐라는 거죠. 몇 사람 여행 일행객의 개인적 편지예요, 편지. 편지로 개인적인 이렇게 결론 땅땅 확정 끝내는 게 과연 올바른 결론 도출의 과정이 맞는 거냐. 그리고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영충 등의 편지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의 영토가 사방 2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당서에는 발해가 사방 5천리라고 말씀드린 궁금증 1번 통계적 비율적 근거가 있느냐? 사실 이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렇게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그 변변한 의문 제기를 못하고 아 그런가 보다 말갈 민족 다수가 정답이다 이래왔던 거죠. 과연 발해가 말갈 다수의 나라였더라는 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정답이 맞는 겁니까? 다음 궁금증 한번 살펴보시죠. 궁금증 2였던 정말 발해가 말갈 다수 고구려인 소수 나라였다면 발해가 공식적으로든 뭐 확실한 관습적으로든 말갈인과 고구려인을 분명하게 분할해서 다스렸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구분을 명확히 했다는 뭔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발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갈인 고구려인 구분을 안 하고 살았다면 말갈 다수 고구려 소수 이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한 증거가 없다면 발해의 민족 구성이 명확하게 이분할 나라였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갈 다수 고구려 소수 나라였다라는 얘기는 나라 전체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랬냐? 국사 시간에 발해 정치 행정제도 다들 배우셨죠? 중앙정치, 삼성육부, 지방조직, 오경 15부, 62주 이건 정확히 사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발해가 이러한 명확한 국가체계를 갖춘 나라였다라는 것 무슨 부족 집단, 무리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체계성 높은 국가였습니다. 명백하게 고려사 등에 정확히 나와 있고 교과서에서도 보셨잖아요. 이거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삼성육부, 오경 15, 62주 여기서 뭔가의 그 말갈인과 고구려인의 그 이분할 흔적이 보이십니까? 소수가 다수 지배, 즉 민족 구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나라들 뭐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라든가 조직 장치라든가 신문 제도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겠죠. 나라가 뭐 시동만 걸면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할 민족 구성, 체계를 유지시키고 굴릴 수 있는 제도, 행정, 조직, 신분제 이런 게 사료에 남아 있어야 하죠. 정말 이렇게 민족 이분할 구성으로 수백 년간 나라를 굴려갔다면 예를 들면요.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라가 커지잖아요. 연운 16주도 먹고 그래서 주민 구성이 이부류가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거란 즉 유목민족들이죠. 그리고 새로 차지한 땅의 정착민, 농경민족 이렇게 두 부류가 돼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산업 시스템, 거주 시스템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두 부류를 그래서 나눠서 따로 통치를 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서로 다른 행정제도와 관청을 뒀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북원, 남원 이렇게 서로 다른 행정조직을 뒀습니다. 남원은 농경민족들 땅 다스리는 데 적합한 행정을 한 거고 유목민족들은 땅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 먹일 풀 나는 곳 찾아 여기저기 다니니까 유목민족들은 땅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부족 단위로 해야죠. 그걸 이제 북원이라는 행정조직에서 맡아 관리를 한 거죠. 이처럼 만일 발해가 고구려계와 말갈, 이원체제의 나라였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뭔가 이런 요 나라처럼 비슷한 근거, 꼭 요 나라랑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조직적, 신분제도적 기록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 말갈인과 고구려인이 명백하게 구분되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있냐는 거죠. 발해의 삼성육부, 오경 15부 62주. 여기서 보이는 건 뭡니까? 삼성육부 연개동문 시리즈 할 때 설명 상세히 드렸죠. 기본 구조는 기능적인 편제죠. 뭔가 뭐 국방부 뭐 이런 게 있는 게 육부 같은 거고, 요즘으로 말로 치면 뭐 삼성은 뭐 입법부, 행정부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약간 상원, 하원식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거 설명을 전에 다 드렸죠. 요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민족적 이분할 흔적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는. 오경 15부 62주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도, 군, 읍 지역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요즘 제도랑 비슷한 그 개념 구획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광역시가 100개 있다고 100개 민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역시 5, 15부 62주 민족 이분할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요 나라의 남원 북원하고 유사한 것조차 없어요. 즉 민족 분할 통치를 했다는 아무 근거가 없다. 아니 소수 다수였다며 그건 구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분해서 다스린 제도 흔적이 없는데 뭘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이런 또 반론을 하세요. 아니 뭐 이원, 구분, 행정, 조직, 제도, 신분제 그런 거 없이도 이원 통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공존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치죠. 그래도 이 논리는 조금 어거집니다. 역시 논리학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당신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가져와라예요. 당신 얘기가 무조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근데 방금 그 답변은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지만 가능은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내 주장은 맞다. 믿어라. 이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원 행정조직 없어도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한 것하고 실제로 그랬다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달라요, 이 두 가지는. 제 얘기는 실제로 그랬다, 구분해서 다스렸다 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증거 달랬더니 증거 없어도 가능은 하니 그냥 믿어라. 가능한 것하고 그랬다 하고 똑같다.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국가가 뭐 그냥 돌아가라 하면 돌아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죠. 예? 가능하다 하고 그랬다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맞다 틀렸다를 따질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소수 집단이 이질적인 다수 집단을 지배했다 이러려면 파워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적 파워를 만들려면 조직, 행정, 제도 이런 게 없이는 매우 어렵죠. 아니 말갈도 사람인데 무슨 다 바보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답변도 심지어 있더군요. 이 어이가 없는데, 말갈 애들이 수준이 낮고 지능이 딸렸으니까 지배를 받은 거지,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참 그래서 제가 늘 제발 어떤 대상을 대충 퉁치기로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천지에 수준 높은 민족은 어디 있고 수준 낮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다 각자 자기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사는 거지. 왜 민족이란 걸 그렇게 상대적 우열로 봅니까? 우월한 민족, 저열한 민족,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목민족은 뭐 막 침략 같은 거 하지 않았냐고? 그럼 농경민족은 인류 역사상 침략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고정관념이죠. 유목민족, 농경민족 다 자기 환경껏 사는 거고, 다 그 나름의 각자 필요한 지혜를 발전시켜온 민족인데, 그걸 왜 좋고 나쁨, 우열로 보는 거냐는 거죠. 왜 대체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제작해 놓은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을 뭘 벗어나는가. 가끔 보면 유목민족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그건 인류를 보는 아주 잘못된 관점입니다. 유목민족들이요, 우리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그들의 집단 돌아가는 시스템이. 엄청 선진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주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리더도 돌아가면서 순환보직하고, 왕, 황제가 주야장천 그들 아들들만 계속 맡는 게 선진적인 겁니까? 합의와 순환으로
결정해 나가는 게 선진적인 겁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발전된 농경 민족들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폄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그 1, 2, 3 의문에 대해 그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허점이 많거나 아니면 없거나 라는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골 때리는, 가장 미스테리한 이 4번 의문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말씀드린 오대사, 고려전. 발에는 국토가 고구려와 같고 일치하며 산물들도 고구려와 같다. 근데 사람만 고구려인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말간이로 바뀌었는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대집단 증발 미스터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사실 이 의문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사실 700여 년간 있었던 고구려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보름달 뜨면 변하는 늑대 인간처럼 나는 고구려인에서 말갈인으로 변신하는 울프맨이 아닌 말갈맨이었네. 자 이제 변신해볼까? 말갈맨 변신 짜잔.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뭐지 그럼? 휴거나 말갈맨 3단 변신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 의문 다 어디로 사라졌냐? 이걸 반박할 유일한 논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랬다. 그밖에 없죠. 발해가 고구려인 소수의 말갈인 다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고구려 발해가 땅이 거의 같으니까 원래 고구려도 순종 고구려인 소수였고 대부분은 말갈인의 나라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발해에 대해서 이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건국연도 30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어떤 나라가요? 누구의 나라냐라고 할 때 그 정하는 기준이 소수민족 A가 다수민족 B를 힘으로 지배한다고 해보죠. 그럼 그 나라는 지배 소수민족 A의 나라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록 피지배 민족이긴 하지만 다수 구성원인 B민족의 나라라고 봐야 합니까? 오히려 민중 중심적 서관으로 보면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다수 구성원인 B민족의 나라였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죠. 이게 좀 감이 오시죠? 이 얘기.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정확한 통계조사 해본 것도 아닌데 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절대불변의 정답으로 떠아리를 틀고 있는지 이제 그 속 의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발해 왕이 우린 고구려를 계승했다. 나 고려 왕이다. 라고 한 건 이건 사료로 남아있어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발해가 고구려의 후신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주장을 하려면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록 그런 말을 사료로 남긴 발해 왕은 고구려 개였지만 일반 다수 민중들은 말갈개였다 라고 하는 것만이 발해와 고구려의 연계성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우린 이 명제가 무슨 학계의 절대 불변에 유일 정답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수 말갈 고구려 소수 이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발해는 지배층뿐만 아니라 주민 구성도 고구려인이 더 주류였다 많았다 라거나 아니면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말갈이. 즉 이거나 이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학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학설과 가르침은 절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뚝뚝 끊기고 오직 이것만 말갈 다수가 정답이라는 가르침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왔죠. 여러분들도 이게 뭐 절대적 무슨 오늘날 통계청의 정답인 것인양 가르치는 선생님들만을 거의 주로 만나오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말갈이 정말 민족을 정교하게 구분 지칭하는 단어였고 인구 통계적으로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살았었다라고 하는 명제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원리에 따라서 발해뿐만 아니라 땅도 똑같고 시기도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고구려까지도 이랬다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발해를 말갈의 나라라고 인정하는 순간 고구려까지도 말갈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래서 아까 처음에 무시무시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간 발해는 말갈 다수 고구려 소수였다. 명제는 합리적 의심도 받지 않고 정통 정답이라고 숭상을 받아왔죠. 그러나 살펴봤더니 아까 1, 2, 3번 의문에 대한 명쾌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합당한 의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절대 정답이 되었을까? 발에 더 나아가 고구려까지도 너희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는 명제를 강행 성립시키기 위해 이론적 밀어붙임이 되어온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무슨 휴거가 아닌 다음에야 발의 말갈 다수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구려 때까지도 뭉뚱그려 소급될 수밖에 없어요. 땅이 같고 산물도 같고 시기도 비슷한 시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얼레벌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 의심을 못 가져왔죠. 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의심하는 걸 나쁜 거라고 배워서 사고를 마비시키는 교육만 받아와서 시키는 대로 외우기만 해야 하는 교육만 받아와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진짜 고구려 때부터 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이런 기본적인 논리학 전개도 머리에서 전개를 못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소수가 다수 지배했다. 스파르타 같은 나라 있었다. 그러니까 발해도 가능했다. 뭐 이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가능했으니까 실제로 그랬다. 이렇게 논리 비약이 점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약, 비정상적 점프라는 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발해가 소수가 다수 지배했다. 근데 그 근거가 스파르타야.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말이 안 되는 걸 알지. 얼레벌레 하면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몸이 아파. 근데 옆집애가 감기야. 그러면 나도 무조건 감기인 겁니까? 감기일 수 있는 거지 진짜 감기인지 아닌지는 진단서가 나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진단서 즉 증거. 어떤 것을 주장을 하려면요. 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꼭 자기가 감기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자기 본인이 감기 진단서를 가져와야 하듯이 나라는 A인데 그 나라 사람이 대부분 A 사람이 아니다 B 사람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제로는 아니라고 해도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이지 않은 주장을 특수한 상황이 진리였다라고 주장을 누군가 하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성을 깨는 것인 만큼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져와야죠. 그게 주장하는 이의 의무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증거를 가져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보편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고구려 700년, 발해 208년, 합하면 거의 1000년 최소 수백 년에서 최대 1000년이겠죠. 그 긴 기간 동안 고유의 독립성 유지를 계속하려면 고구려인과 말갈일은 아주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어야 하죠.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독립적 성격을 지속 유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력한 이질성이 양 집단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모순적인 건 적게는 수백 년에서 최대 1000년 가까이 변치 않는 독립적 집단 정체성을 유지할 정도로 서로 간에 큰 이질성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또 숫자도 다수라고 할 정도로 많다면서 그럼 그들은 말갈인들은 대체 왜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본인들의 독립적 정치적 주장은 전혀 안 했냐는 거 이 의문도 밝혀져야죠. 확실한 근거로 대체 왜 그랬죠? 바보여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보가 어떻게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철저하게 자기네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를 시켜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수도 많고 엄청난 기간 동안 독립적 성격을 유지할 이질성과 똑똑함도 있었으면서 왜 그들의 고유의 정치적 주장은 하나도 안 했지?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논리적으로. 1000년 혹은 그 안에 최소 수백여 년 이상을 굴종체제를 말갈인들이 지속했다는 거잖아요. 고구려인들한테. 이 1000년 중에 대체 몇백 년 동안 그런 비일반적인 그 나라 사람들이 소수고 이질적 민족의 다수인 정치 체제가 대체 얼마 동안 왜 어떻게 유지가 됐냐는 거예요. 대체 그 증거를 가져오고 말을 해야죠. 그 증거가 없으면 보편성을 깰 증거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특수성에 걸맞는 상응하는 입증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야 특수한 상황을 진짜였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논리학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틀런트 러셀의 유명한 차추전자 이야기. 러셀 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차추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보자. 그리고 나는 이 주전자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는 이 우주를 도는 차추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헛소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차추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고대로부터 이어진 책들에 다 나오고 매주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실존한다고 계속 주입한다면 이 차추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주전자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믿기를 망설이는 이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지거나 이단 재판관의 재판 대상이 될 것이다. 우주를 주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일반적인, 비보편적인 주장을 할 거면 그걸 입증하는 증거는 주장하는 측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걸로. 근데 역으로 주전자가 없다는 증거를 못 내놓으니까 주전자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딱 짚어낼 수 있는데 조금만 말을 꼬우면, 조금만 꼬이는 테마면 이 터무니없는 궤논리에 우리가 홀랑홀랑 넘어가게 돼요. 특히 러셀 경의 말씀 맞다나 이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받아 오면 거기에 대해 의심하는 건 정신질환자 혹은 이단자로 취급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실상은 합리적 의심인데도 말이죠. 나라 A가 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A 사람이 아니고 B다 라는 비교적 덜 보편적인 주장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 가져와야죠. 우주를 도는 차추전자가 있다고 주장을 할 거면 해도 돼요. 다만 주장을 할 거면 사진을 찍어 오던가 그 증거를 자기가 가져와야 하듯이. 내 말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 네가 못 가져오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는 증거도 없지만 틀렸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다. 우주를 도는 차추전자가 꼭 없다는 증거를 제시 못하니까 우주 주전자는 존재하는 게 맞다. 이거 의심하면 국뽕의 비논리적인 놈이다. 이단이다. 이 말이 돼요? 이런 최소한의 논리적 사고도 못하고 그냥 뇌를 조금도 쓰지 않고, 아니 뇌는 장식품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받아서 줄줄줄 암기하고 줄줄줄 애들한테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형적인 앵무새 교육. 뇌를 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의심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나쁨의 중핵에 있는 이인 거죠. 사실 오늘 이 명제, 말갈다수설 이걸 정답으로 수십 년간 믿어온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가르친 사람들 잘못이죠. 저도 10대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말갈다수설, 밑줄 쫙 이랬다고요. 일개 소년이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왜 앵무새로 만듭니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왕 순서 외우고 절절. 뭐가 중요해요? 아니, 왜 사람을 알파고로 만듭니까? 알파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발해가 말갈민족 다수의 말갈민족 국가였다라는 게 근거가 부족한, 즉 근본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추정들을 하니 저도 한 번쯤은 근본 없는 소설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공상과학 미래 SF 소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소설이에요. 미래시대 서기 3500년대에 외국에 어떤 역사학자 A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A씨는 1500년 전 한국에 대한 사료를 뒤적이다가 아싸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 아싸의 어원은 엄청난 거리를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나라의 외국어 아웃사이더에서 나온 단어라는 걸 알아냅니다. 어원이. 그런데 서기 2019년 한국에서 갑자기 이 아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우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을 다수 찾아냅니다.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 즉 한국말이 아닌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니
해서 이 외국인 A씨는 이 아싸라는 사람들은 한국인,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일 거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타당하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피력을 하죠. 이 아싸의 비율이 전체 한국에서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퍼센트로. 따라서 아싸가 소수였다는 증거도 없는 거죠. 우주를 도는 차추전자가 없다는 증거도 없는 것처럼. 해서 이 A씨는 어떤 기록물에서 요즘 왜 이렇게 아싸가 많아? 학교 가면 죄다 아싸야 라는 옛날 사람의 글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는 아싸족이 다수 민족 구성을 점유했다라고 주장을 피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 3500년 이 외국 사학자 A씨는 20세기 한국의 대성과가 놀라운 경제발전, 각종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민족이 아니라 이 아싸족의 성과였다고 하는 학술적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SF 소설이 발해가 말갈다수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시기도 비슷하고 땅도 같으니까 고구려까지 소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구려 발해 모두 말갈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무시무시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무시무시한 거냐? 그렇게 되면 뭐가 나쁜 거냐 우리한테? 발해가 우리 역사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는 현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공인성 높은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교과서죠. 국사교과서. 국사가 뭐예요? 우리 역사잖아요. 근데 발해가 국사교과서에 나오죠. 즉 발해는 우리의 역사라는 게 현재 학계의 가장 보편적인 의견인 거예요. 발해가 우리 역사가 아니면 국사가 아니라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야겠죠. 근데 국사에 나오잖아요. 발해가 우리 역사다라는 게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과서가, 국사 교과서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 우리 역사냐 전체 우리 역사냐 부분이나 전체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역사다. 이게 공인된 교과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발해랑 고구려가 우리 역사가 아닌 게 되면 빠지게 되면 뭐가 나빠지는 걸까요 대체? 우리 역사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고구려가 거의 1, 2위 할 거예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헤쳐나가려면 필요한 게 자부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어요. 그걸 이겨낸 원동력이 뭐냐? 매갈이 없이 흡수된 민족도 많았잖아요. 근데 우린 아직 살아있고 또 살고 있죠. 자부심이 있는 민족의 나라는 안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IMF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롱 아래 방구석 숨겨뒀던 금붙이 싹싹 긁어 모아서 나라 빚 갚으라고 자진해서 다냈죠. 평소에 무슨 박사니 고위 관료, 고관 대작이니 정치인이니 잘난 척하던 사람들 그때 다 어디 갔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 해대다가도 대비극이 닥치니까 책임지긴커녕 바로 버러우했죠.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생지옥에서 나라를 구한 게 누굽니까? 그 오만 잘난 척하면서 명예, 권위 누리던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죠. 국민들이죠. 해고당하고 거리에 나 앉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붙이 아낌없이 내서 손주 등에 업은 할머님이 자기 평생 간직해온 금 가락지 가지고 와서 나라 빚 갚겠다고 나섰다고요. 무려 300만 명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왜 가능했는가? 자부심이죠, 자부심.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 수십 년 가락지 빼서 나라 구하자고 나섰다고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반만 년 이어져 온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순 없다. 자부심이죠. 그 원인이. 근데 자부심은 어디서 옵니까?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 반만 년 빛나는 문화, 빛의 나라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그 과거에 대한 자부심. 그게 나라를 구한 것이다. 그게 우리를 구한 것이다. 인문이 단순한 개통 철학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과거를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의 삶도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죠. 자부심은 반드시 과거에서 나옵니다. 과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부정하면 됩니다.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야, 네 인생 40년 진짜 그거냐? 40년 동안 뭐 한 거냐? 남들 저만큼 할 동안. 진짜 인생 낭비만 하고 나이만 처먹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 즉 자신의 과거를 모조리 부정당하면 사람의 정신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굴욕에도 그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가 없죠. 자신의 그 과거가 자신을 주저앉지 못하게 하죠. 교육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 어려움, 슬럼프 이런 거 부딪히면 그걸 피하고 회피하고, 반면에 어떤 아이는 슬럼프를 만나서 한동안 떨어지고 괴로워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차이가 뭐냐? 과거예요, 과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과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렵고 괴로운 일도 이겨내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도망치는 거고, 그냥 무턱대고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아이야, 말로만 해봤자 안 돼요. 인간의 뇌는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잠재의식이. 자부심에 대한 증거, 바로 과거. 과거가 없는 인간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즉 과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역사가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바로 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부정하면 된다.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나 민족을 약하게 만들려면 역시 똑같이 과거를 부정하도록 만들면 되죠. 과거, 즉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증거인 과거를 부숴버리는 건데, 바로 그걸 살려내는 역할을 교육자가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넋놓고 무비판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까? 왜 합리적인 한 번의 의심도 안 해보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냐고요. 제가 예전에 척준경 시리즈에서 윤관 장군님의 동북구성 그 위치가 어디냐,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여기 1번, 여기 이 좁은 땅, 여기에 따닥따닥 9개 지었다고 이걸 정답이랍시고 이거 하나만 기재를 수십 년간 했었어요. 여기 3개 안 다 소개로 바뀐 건 21세기 들어온 이후 일입니다. 아니 근데 고려 땅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겨우 요기 먹으려고 몇 년간 그 난리에서 원정을 준비했다고 고려 사람들이 무슨 다 바보입니까? 말이 돼요? 이걸 교과서에 유일 정답으로 실어 수십 년 동안 교과서에 이렇게 실는 게 말이 안 되는 증거. 고려사에 명백히 동북 구성은 성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 지키기가 힘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1번 갈색 좁은 땅에 따닥따닥 성 9개 지어놨다는 걸, 이게 뭐가 멀어서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걸 교과서 유일의 정답이랍시고 기재해 놓은 과거 지난 우리네의 수십 년. 아니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니면 멀쩡히 있는 걸 궤변에 속아서 날려버리냐고. 고구려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지운다 혹은 우리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의구심을 심어준다는 건 한 개인으로 치면 그 사람의 과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할 만한 기억 하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 기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를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었던 거야 라고 싸그리 부정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게 그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절대 과거에 기만한 게 아닙니다. 과거가 곧 미래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니까 잘 알기 어렵죠, 당연히. 우린 교육자를 지금 무슨 입시 컨설턴트로만 생각해요, 사회가. 교육자는 입시 컨설턴트가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부심 가질 만한 과거는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단지 그걸 적절히 찾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그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육이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다, 교육 수준이 높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교육열을 입시 경쟁열을 하고 단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합리적 의심들 한번 하는 사람 못 만들어내는 교육이 과연 수준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한테 그런 댓글 달릴 거예요. 이 국뽕 자식아 비논리적인 국수주의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무조건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결론은 뭐냐면 당신들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증거를. 의심의 여지가 적은 합리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저는 믿어드릴 오픈마인드가 있어요. 저는 내가 틀렸다고 시인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증거 가져오면 믿어줄 테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근데 증거가 부실하거나 없잖아요, 지금. 비보편적인 상황을 정답이라고 확정하고 강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요. 지금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져오면 설사 그게 나의 자부심을 깨는 거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테니까 가져와 보세요.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증거도 없이 엄청나게 비보편적인 상황을 확고한 정답이라고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가? 아까의 SF 소설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자부심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가져와 보세요. 억지로 고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 하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죠. 절대적으로 안 틀렸다고 옹고집을 부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듯 자부심도 깨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회복 가능성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부정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어떻게든 고집 부리려고 하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바치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그 연개소문의 비밀 6편을 올려야 하는데요. 원래는 그 지난번 시리즈였죠. 발의 최후의 진실 시리즈 때 오늘 다룬 이 테마를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 시리즈를. 근데 지난 9월 말경에 제 시청자 한 분께서 군입대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요청을 주셨던 게 그 고구려 후기, 뭐 양만춘, 연개소문 등등 내용 있어서요. 그때 제가 그거를 입대하시기 전에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제가 그건 이제 양만춘 그 영상이었죠. 또 그분이 백일류가 나올 때 고구려 후기인 연개소문 얘기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9월 말에 가셨으니까 저 때는 백일류가 그 이전에 1절밖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백일휴가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서 이분이 첫 번째 밖으로 나오시는 게 9월 말에서 100일이니까 3개월 플러스 열흘이니까 한 1월 초쯤 되시지 않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한 1월 한 10일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쯤 연개소문 시리즈를 올려나가려고 하고 오늘 영상을 그 전에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엄청 빨리 나오셨어요. 발의 시리즈 4편 올렸을 때 그 발의 최후의 시리즈는 4편이 끝이 맞는데 오늘 올린 영상 이거를 제가 에필로그로 플러스 원으로 바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근데 휴가도 아니고 외박을 12월 하순경에 나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휴가가 아니고 외박이니까 요새 군대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외박인가요? 저 때는 100일 휴가를 먼저 나와야 외박적이 생겼는데 시스템이 바뀐 건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 되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분 댓글을 보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부랴부랴 연개소문 1편을 허겁지겁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원래는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휴가는 3박 4일 4박 5일 이렇지만 외박은 오늘 나와서 내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부랴부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 1편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불과 하루 사이 때문에 해서 근데 일단 시작한 거니 연개소문 시리즈를 한 5편 정도 먼저 올려나갔고 또 그때 못다 했던 발의 최후의 시리즈 에필로그 편 작업을 오늘 마무리하고 좀 이렇게 순서가 꼬이게 됐던 겁니다.
그분께서도 지금 복무 중이셔서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다음 휴가를 나오시면 제가 최대한 나오시는 거에 맞춰서 고구려 후기 연개소문 시리즈를 올리려고 했었다는 거는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빠른 갑자기였죠.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제 예상보다. 외박 나오셨다는 댓글 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다음 날에 아주 허겁지겁 만들어서 올렸다. 라는 거는 나중에 휴가를 나오시면 훗날에 그때는 이제 알아주시겠죠. 지금은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드러나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나버린 후에, 다 끝나버린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안타깝게도 하고, 모든 게 끝난 후에 드러나는 진실의 맨 얼굴 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중엔 잡을 수 없죠. 유물유적 발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바람이 거짓이라는 흙먼지를 날려줘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발해를 부르는 게 맞느냐 아니냐, 맞다, 뭐 명칭을, 국호를,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발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구려도 원칙적으로 장수왕 이후로는 고구려라고 부르지 말고 고려라고 해야 하지만 그냥 헷갈리니까 후기도 그냥 고구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명칭 부분은 발해의 탄생 시리즈를 별도로 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다루긴 너무 길고요. 그럼 다음 편, 연개소문 6편이자 온달 2편이 되겠죠. 온달의 진실을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지난 온달 1편은 사실 거의 티저였죠.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맛배기, 철저한 맛배기였다. 본격적인 내용, 온달, 그리고 더 나아가 연개소문과 고구려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 또 제작을 해서 추후에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